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외환 실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역 결제 과목에서 한 30% 비중의 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40문제 중에서 30%를 차지하니까 12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무역 규범을 제외하고 무역 결제, 그리고 무역 계약, 그리고 무역 영어 이 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실무라는 그런 무역의 메커니즘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외환 실무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외환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국제무역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 60을 넘어야 되지만 이제 과락 40만 없다면 이 무역 결제 과목에서 뭐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외환 실무를 공부하실 때 어렵다기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좀 맞겠네요. 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환 실무를 공부하실 때 이 12문제를 모두 마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별표만을 위주로 공부를 해서 한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도 외환 실무 같은 경우는 가볍게 정말 국제무역사를 합격할 때 그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환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결제를 할 때 있어서 뭐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통화가 다르다라 그랬죠. 이 통화가 다르면 무엇이 발생하게 돼요? 환율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 리스크를 가지게 된다. 즉, 환 위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 환율, 이 환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외환 실무고 최종적으로 이 환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겠냐를 공부하시는 게 이 외환 실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도입이다 보니까 그냥 펜 내려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환 실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이란 외국 통화, 외국 덕원으로 표시된 지급수단 뭐 등등등 하면서 외국에서 사용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외환이라는 정의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되는 건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외환이 뭐냐 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외화 그리고 외화를 표시하는 다양한 지급수단 이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외국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돈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외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환 거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외환 거래 의의에다가는 잠깐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이 외환 거래 의의가 정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뒤에 나오시겠지만 외환 거래 의의를 보시게 되면 외환 거래란 하나의 통화를 매입하는 동시에 다른 하나의 통화를 매도하는 거래다라고 나와 있죠.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외환거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의 통화를 매입하면서 다른 통화를 매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에 대한 포커싱은 매입과 매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외환거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외환거래의 특징도 사실 시험에 있어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간단하게 보시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국제무역사에 있어서 외환거래 이론에 있어서 이제 외환거래 종류를 외환거래의 종류를 말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화를 환전하거나 수입대금의 결제 등 이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이 외환거래를 실수요 외환거래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식처럼 이 수익을 도모하는 환율의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도모하는 외환거래를 뭐라 그런다? 투기적 목적 외환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외환거래의 특징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 당연히 이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투기적 목적 외환거래가 그냥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거나 얘는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무역사를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환거래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별표 쳤던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이 외환거래 사례는 이 외환거래냐 아니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외환거래냐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의 통화를 매입하면서 다른 통화를 매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입과 매도가 함께 한 쌍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은행에게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수취. 이 수취라는 표현이 결국은 매입이겠죠. 다음을 보시게 되면 다음도 은행에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수취. 이것도 결국은 매입을 말하겠죠. 그래서 쭉 밑을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통화를 팔면서 다른 통화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존에 이제 무역 결제 때 보겠지만 이 내고라는 것도 결국 신용장을 파는 거죠. 신용장을 팔아서 이 원화를 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제라는 표현도 결국은 하나의 통화를 팔면서 하나의 통화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어 자체, 워딩 자체가 매도와 매입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문구 속에서 하나의 통화를 팔면서 하나의 통화를 샀구나 라고 한다라면은 외환거래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환거래에 있어서 아까 정의를 별표를 쳤고 유일하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외환거래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외환거래로 보지 않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환거래로 보지 않는 사례는 단편적으로 뭐겠어요? 매입과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를 차입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빚을 지는 거지, 빌렸다는 거지, 부채를 가지는 거지, 팔고 사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입이라는 표현이 좀 시험에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수치지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일한 수치임에도 매입의 의미로서 쓰이는 것과 단순하게 수치로 의미에 쓰이는 것과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한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이 외환거래의 정의로서 외환거래로 보냐 안 보냐가 시험에 만약 출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환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세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있어서 이제 그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따른 채권이나 채무를 결제하려는 이 외환의 수급자들이 은행을 통해서 환전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외환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외환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처럼 그냥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지 뭐 3일장, 5일장처럼 이게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환시장은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식도 할 때도 우리나라 시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시간 끝나면은 우리 밤에 뭐예요? 미장을 또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외환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24시간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3일장, 5일장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 시장이 아닌 장소 제약 없이 외환거래가 가능한 장외시장이다 라는 성격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외환거래에서도 투기적 목적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투기거래 비중이 많다까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의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구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대고객 시장과 은행 간 시장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포커싱 맞추는 거는 은행 간 시장에다가 포커싱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고객 시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대고객 시장은 쉽게 은행과 기업, 개인 등과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해서 뭐 기업이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뭐 여행 갈 때 이럴 때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환거래 그 시장을 대고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간 시장은 뭐겠어요? 워딩을 보고서라도 딱 알겠죠. 대고객 시장이 은행과 기업, 개인 간이라면은 은행 간은 당연히 은행 간의 거래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은행 간 시장에서 한 당사자가 또 껴요. 참여자로. 그게 외환 브로커다. 이 외환 브로커가 있는 이유는 그냥 은행 간 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외환 브로커가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외환 브로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편의성을 위해서 외환 브로커가 참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밑에 시험 출제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외국한 은행과 외환 브로커는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주요 참가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 시장에서는 외환 브로커가 일반적으로 좀 대개적으로 좀 많이 참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외환 브로커가 반드시 필요하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은행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외환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간 시장은 대고객 시장과는 달리 기업과 개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은 은행 간 시장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왜? 은행은 은행간이니까.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외환 브로커가 참여하게 되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시게 되면은 밑에 국내에서 은행 간 외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통화는 미 달러와 중국 위안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6번이나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6번이나 됐냐라고 한다면, 밑에 참조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서울 원과 위완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었다라는 마치 법령이 개정된 것처럼 나오게 되죠. 뭔가 법령이 개정된 것 같은 성격이 있다면은 이 해부터 계속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험에 출제가 잘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된 내용으로는 미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직거래 시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통화 두 개를 제외한 엔화라든지 유로화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지만 간혹 문제가 약간 좀 더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또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저랑 함께 2014년 12월 1일이라고 본 만큼 그냥 얘 정도만 가져가시고 달러, 위안화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